과거 10년의 노동시장의 지옥은 끝났다.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일 가능성은 있지만 임금은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인공지능 혁명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재로는 사무직이 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고, 특히 이번에 테슬라가 또 한 10몇 프로 자르죠. (30년) 만에 선진국 노동시장의 황금기가 돌아왔다. 2022년에 뚜렷해졌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되게 충격받고, 특히 자산시장이 한국 부동산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고금리 충격을 받았는데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20대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 그 64년생이 전 세계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데, 그 64년생이 그때 딱 만 58세, 59세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부 그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대부분 60 전후에서 은퇴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어마어마한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가 AI인데, 인공지능 혁명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디가 타격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는 사무직이 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고, 실제로 지난 2년간 그렇게 주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해당되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람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많이 자르고, 특히 이번에 테슬라가 또 한 10몇 프로 자르죠. 그런데 비해서 어디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냐면 육체 노동자 자리, 그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엄청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뭘 뜻하냐면 결국 우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1940년대부터 한 60년대 초반까지 태어났던 전 세계적인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다 은퇴를 시작하면서 특히 부족하고 가장 시급한 일자리가 블루칼라 일자리인 거. 우리만 하더라도 당장 사실 서울에 있는 사무직 일자리에 가장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가 은행이었지만, 옛날처럼 은행 사람 안 뽑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총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이야기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방에 보면 사람 없어서 난리고, 또 연봉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은 하락세가 있었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고, 특히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캥산직이라고 부르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을 1억을 꿈꿔볼 수 있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2010년대 초반 이후 만 11년, 12년 만에 이제 다시 뽑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전 세계 어디나 관측된다. 여기 AI 혁명의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며 블루칼라 쪽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의 공급은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에만 3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좀 더 되는 돈을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가 23,000명인가? 2만 개 넘는 아무튼 일자리를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FTA 맺은 거는 아마 생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할 게 거의 확실한데, 이 사람은 그 10% 일률 관세 그리고 대중 관세 45%를 외치고 있잖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아베노믹스 하던 일본처럼 트럼프랑 잘 지내면 우리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건 일단 모르겠고, 미국이 아무튼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무역 장벽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는 기정사실인 거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서의 고용을, 되게 인건비가 비싸니까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가겠죠. 그러니 좋은 일자리는 미국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자리는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일 가능성은 있지만 임금은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 블루칼라 일자리의 공급, 특히 우리나라의 58년 개띠가 올해 만 65이 넘었고,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 30년째 같은 도구를 쓰면서 일하고 계시던 재화공들, 뭐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도저히 일자리를 버틸 수 없게 된 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 일자리를 누군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분하고 똑같은 월급 또는 그 이상을 주지 않고서는 넌 지금 기술을 배우러 왔으니까 그냥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제식의 문화는 이제 멸망했고 이미 끝났고, 이제는 그 사람의 생산성, 그 사람의 노동력, 시장에서의 대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민을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받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16만 9천 명인가의 E9 비자가 들어옵니다. 그 E9 비자가 뭐냐면 산업연수생 비자로 5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비자고요. 이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31만 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만 이번에 쿼터가 16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조선소와 시설채소 재배 농가 쪽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건 결국 한국의 블루칼라 노동자 일자리가 굉장히 공급이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여기 외국인들을 쓰고 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을 쓰느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러면 E9 비자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 받으실 테니까 그분보다는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선후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블루칼라 일자리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아주 가파른 임금 상승을 경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거 10년의 노동시장의 지옥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가 이제 노동시장의 지옥이었다고 펼쳐질 수 있는,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지연되면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급은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GDP 성장률을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니까 경제 성장률은 이제 중요한 지표가 아니죠. 우리가 봐야 될 핵심 지표는 1인당 성장률이죠. 1인당 GDP 성장률이. 왜냐하면 인구는 앞으로 줄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E9 비자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5년간 일하면서 기술 숙련 수준도 높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술 이민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의 이민 제도 이런 것들을 거국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민을 받고 이러면 인구 감소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미국도 어차피 백인 그 고학력자들의 출산율은 다 1명이에요. 1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미국이 인구 증가율이 1년에 1% 이상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다 이민자가 낳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면 인구 감소를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민 오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되게 힘든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힘든 결정은 무조건 미루는 나라잖아요. 국민연금 개혁 안 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국방 개혁 안 되잖아요. 이제 곧 남자애들 한 해 10만 명 태어나는데도 국방개혁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 현재 조건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이제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건 가는 거죠. 다만 GDP 성장률은 이제 점점 0을 향해 가겠죠. 인구가 매년 1% 2%씩 줄 텐데. 그러니 세계 경제가 성장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1인당 GDP의 성장세는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은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은퇴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동력 동향 그리고 임금 상세 통계들을 살펴보면 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던 분들의 재취업 일자리 당시 임금 하락률이 60%. 최저임금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안타깝지만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에 잘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혁명이 와서 저만 해도 코파일럿 안 쓰고는 일이 안 되는 정도로 의지하면서 쓰고 있는데 과연 65세 이상의 우리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그거 쓰는 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기술들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기술이 된 분이 되게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기계공학과 입결 하락 아니겠어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이제는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우리나라 이 제조업체들의 입시 또는 사람들의 뽑는 패턴이 많이 달라진 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MZ세대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든데 한 직장 30년씩 다니고 사회생활 30년 하신 분들이 은퇴하신 후에 새로운 사회에 쉽게 적응하겠는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블루칼라 일자리로 그분들이 가는 건데 그 블루칼라 일자리에서는 중요한 게 근력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수렴이지 어떤 재취업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일으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는 대단히 부유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돈을 받고 일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이전에 우리 해방 세대처럼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도 일하려는 분들은 아마 저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그건 쪽수 때문이고 노인들의 취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쩌면 저는 지금이 피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죠.
정보통신혁명이 왜 1990년대에 시작됐냐 하면 그 걸프 전쟁 때 미국이 너무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또 소련 쿠데타까지 나면서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군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시키고 또 우방국 기업들에게 기술을 싼 값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는 게 윈도우를 비롯한 PC, 인터넷 여기에 핸드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온 건 그 혁명이 시작된 건 60년대 트랜지스터 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그 유명한 CPU의 발명으로 60년대에 이미 혁명이 있었는데 상용화된 건 30년 걸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의미 있는 생산성의 향상과 소비의 증가는 30년 걸렸어요. 그러니 챗GPT가 2022년에 나오고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오고 이걸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바뀔 거다라는 건 다 아는데 3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벌어졌던 그 혁명을 잘 따라간 기업들은 그 뒤에 슈퍼파워가 됐는데 그때 그게 되겠어 했던 회사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돈 많은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는 없다고요. 그럼 투자하지 않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자본 장비 투자와 고용의 증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용화가 되고 그게 되겠어라는 말은 그 뒤에 할 일이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혁명 속에 리더들이 저렇게 뛰어갈 때 안 따라가면 다 죽는다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제 상황이라 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설비 투자와 테크 인력들의 고용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호황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2022년 그 큰 불황이 왔는데 챗GPT 한 방으로 불황을 극복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테슬라조차 이번에 엔비디아에게 몇 천억 불? 몇백억 불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AI 반도체를 주문하는 걸 봤잖아요. 자동차 회사조차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세 가지 분야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일의 편의성을 주는 거에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옛날 키바로 로봇 혁명을 일으키고 이번에는 디지스로 또 다른 로봇 혁명을 일으키면서 물류센터를 전부 다 개혁하고 지금 바꿔나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메이븐이라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위성을 결합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는 거 다 파악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침공한다까지 다 일러주고 침공 경로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이게 지금 침투 안 하는 데가 없이 그 선두주자는 다 하는데 그게 돈이 되냐는 딴 문제라니까요. 그건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인텔이 CPU를 만들고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발광 다이오드가 나오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그걸 무시한 회사와 야 이게 된다 일단 여기다 돈은 넣어 우리는 이거는 같이 가야 돼 라고 한 회사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 경쟁력이 벌어진 걸 지난 30년,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다 봤는데 이번에 뭔지 모르지만 큰 게 왔다는 건 느끼는데 여기서 입 다물고 나 안 해도 돼라고 말하면 미래가 없는 회사죠. 그걸 돈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리더들이 판단하면 그리고 그 리더들이 그렇게 가면 우리 같은 장삼 이사들은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라도 써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되겠어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 폭락한다 그러지만 트럼프를 가장 열심히 지지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AI 반도체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저 양반이 지금이야 선거 전이니까 막 던지는 거지만 지지를 얻기 위해 던지지만 막상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나면 당장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책 하나도 펼치지 못하는데 더 나가서 지금 글로벌 직접 투자 그리고 AI 반도체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트럼프의 최대 텃밭인 텍사스인데 텍사스 경제에 안 좋은 일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가 정권을 잡더라도 밀고 나가면 있어서 공화당 내에 반발이 얼마나 클 텐데